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안원윤입니다. 발표 주제는 팔라스 전투로 살펴보는 문화전화의 사례입니다. 일단 팔라스 전투가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스 전투는 중국의 당나라와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최초로 무력 접촉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이슬람 세력이 최초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전후로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세계사 역사적인 의의가 높은 사건입니다. 일단 당나라랑 아바스 왕조가 싸운 사건인데 그 두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당나라는 이연이 수나라를 멸망시킨 후 중국에 세운 왕국입니다.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도 손님 꼽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대제국입니다. 무력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번성했는데 이제 무력적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부터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굉장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축한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이 당시에 활발한 교류를 추구해서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일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군사 체제인 건진 체제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건진 체제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방자치 군사제도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는 원래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그런 군사체제를 가졌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회수하고 그것을 중앙조정 밑에 두어서 이제 이민족이 침입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할 때 지방에서 군사를 차출하여서 그 이민족 세력이나 아니면 전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군사제도를 이어나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민족 돌거리나 토건 같은 그런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이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민족들의 강세에 좀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번진 체제라는 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진을 하나로 묶어서 번진으로 구분하고 그 번진에서 군사 지휘자인 절도사를 임명합니다. 이 절도사는 여기서 군사권부터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보 기타 등등 많은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인 영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번진에서는 절도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군사적인 지휘를 하면서 굉장히 자율적인 이제 군사 체제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슬람 중동 지역에 세워진 아바스 왕조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건국된 이슬람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당시에 이제 수니파 국가로서 굉장히 아랍인만을 이제 무대하고 다른 이슬람 민족들은 멸시하는 그런 체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하는 민족들 중에서는 수니파와 대척저인 시아파도 존재했죠. 그래서 이 시아파와 멸시당하는 아랍인 이외의 민족들, 뭐 페르시아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랍인 우대 정책에 분노를 느껴가지고 우마이야 왕조를 뒤엎고 이제 아바스 왕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쳤던 우마이야 왕조와 달리 평등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는 활발한 전복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문화, 예술, 과학, 종교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서 8, 9세기에는 이슬람의 황금 시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두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팔라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나라는 당시에 꾸준하게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에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제 중앙아시아의 작은 뭐 소국가들 그런 것들을 지배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이 고구려 유민 출신의 절도사 고선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하는 게 그렇게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에 대한 여론도 그때 당시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이제 석국이라고 현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중앙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국왕이 이제 당나라 애들이 오니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제 무시해요. 그걸 무시하고 석국에 침입해서 이제 석국의 국왕을 납치한 다음에 거기 제한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석국의 국왕은 이제 당나라 중앙 부정으로 가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이 사건이 중앙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이 당나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살아남은 석국의 왕자는 이제 도망가가지고 아바스 왕조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러자 아바스 왕조의 호라산 총독인 아부 무슬림이 지하드 이븐 살리흐와 원정군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부 무슬림이 지하드 이븐 살리흐 장군이 지휘하는 아바스 왕조의 군대와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나라 군대가 오늘날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있는 탈라스 강에서 맞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두 나라의 군사, 지휘관 이런 걸 좀 정리해 놨는데 교정국은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 그리고 공연병력 이거는 되게 불분명하다 합니다. 이게 30만이라는 데도 있고 3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30만이라 써놨고요. 여기도 7만이라 하는 애도 있고 10만이라 하는 애들도 있는데 7만으로 추정을 하시는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당나라 군사뿐만 아니라 토건 같은 서아시아 쪽에 위치한 작은 군사들, 서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나라들의 군사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지하드 이븐 살리오, 그리고 절도사 고선지, 그리고 전사자는 한 22만 명,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결과는 어땠냐? 아바스 왕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 원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나라 측에 참전한 유목민 카를로 쪽이 배신을 때립니다. 제가 방금 말했죠. 당나라 군사만 참전한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이제 작은 나라의 군사들도 같이 참전을 했다. 근데 당나라 쪽에 참전했던 카를록 쪽이라는 유목민이 당나라를 배신하고 아바스 왕조 편에 붙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전에 말했었죠. 석국왕을 죽인 일 때문에 굉장히 서아시아 쪽 사람들한테 반감을 샀다. 그게 결국에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다른 작은 서역 국가들도 배신을 때리게 됩니다. 당나라를. 세 번째로 고선지의 원정군이 탈라스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서역 국가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총 72개의 서역 국가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나라 군사들이 엄청나게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봤듯이 병력의 차이도 굉장하죠. 30만이랑 3만 병력 차이도 굉장합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짧게 보자면은 한시적으로 보자면은 이 사건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결국 두 지방의 총독끼리 싸운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싸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서에도 뭐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다 졌다 해가지고 막 크게 기뻐하거나 그러한 문서도 없었고 두 나라의 이후 역사에도 이 탈라스 전투라는 사건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크게 보자면은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나라의 서역 진출이 저지되게 됩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쪽, 서아시아 쪽 국가들은 이제 불교 문화권에 약간 좀 당나라에 복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 이 탈라스 전투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약간 핵심적인 내용인데 당나라의 제지술이 서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나라는 당시 굉장히 발전된 제지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이슬람에 패하면서 이제 당나라 포로 중에서 제지술을 아는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가 이제 이슬람에 가면서 이슬람의 제지술을 이제 전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나라의 제지술이 서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문화 전파, 직접 전파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안이라는 사람이 경행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슬람의 포로로 넘어갔던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봤던 서역 쪽 지역에 뭐 북아프리카, 비잔틴 제국 같은 곳에서 견문하면서 보고 했던 봤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견문록으로 써서 그걸 책으로 내게 됩니다. 이게 경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행기 덕분에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문화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 전파는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문화권 외부에 있는 문화가 다른 문화로 퍼져나가는 것이니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변동에 해당되겠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문화 전파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변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화 전파를 이제 좀 자세하게 보자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문화 확산이고 하나가 문화 이식입니다. 문화 확산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향해 서서히 전파되는 서서히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문화 이식은 전쟁이나 식민 지배로 인해 일정 거리를 뛰어넘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라는 점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죠. 빠르게 전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화 확산으로는 아프리카의 커피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청바지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 문화 이식의 예시로는 유럽의 라틴 아메리카 지배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문화가 전파된 것.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시는 데는 그냥 문화 확산은 빠르게 느리게 좀 번지고 문화 이식은 좀 빠르게 번졌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 전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 식민 지배, 선교 등과 같은 과정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이 교류하면서 문화가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직접적인 전파자를 통해 전파가 되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탈라스 전투에서 제지술이 전파된 일이 직접 전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의 예시로는 전이점이 보카시를 고려에 전파한 일, 백제의 문화가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 전파된 일, 미국의 치킨이 6.25 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한국에 전파된 일, 이런 일을 직접 전파로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전파는 직접 전파와 반대되게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인쇄물, 테레비, 인터넷 같은 매개체를 통해 문화가 전파된 일을 뜻합니다. 인터넷 등의 매개체를 통해 한류가 다른 나라에 전파된 일, 그리고 또는 제3국의 상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일, 이렇게 보면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쉴 건데. 여기 A 문화하고 B 문화라고 A 문화, B 문화가 있습니다. A 문화의 전파가 B 문화로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전파 같은 경우는 A 문화의 사람이라던가 여기 아니면 B 문화의 사람이 A 문화 쪽에 가서 A 문화를 B 문화로 전파하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전파자들이 존재합니다. 혹은 A 문화의 문화 요소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직접 전파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A 문화가 한국이고 B 문화가 일본이라고 친다면 이제 한국의 김치 문화의 문화 요소 중 하나인 항아리가 어떻게 태풍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그 김치 문화, 항아리를 보고 김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으로 김치 문화가 전파됐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항아리도 이제 문화를 전파한 직접적인 문화 전파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요, A국, B국 A 문화, B 문화 이 두 문화는 전혀 관계없는 요소가 문화의 전파자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봤던 인터넷, 인쇄물, 뭐 테레비 같은 그런 통신 수단이 전파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 인쇄물, 테레비, 인터넷은 A 문화, B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간접 전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혹은 A국, B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C국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A 문화를 B 문화에 전파한다. 이런 경우도 간접 전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청나라 상인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와서 유럽의 문화를 한국에 전파한다. 그러면 전파되는 문화는 전파하는 문화는 유럽이고 전파를 받는 문화는 한국 문화권이지만 그 전파를 주도하는 이제 매개체는 이제 중국 문화권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탈러스 전투와 이를 통한 제지술의 전파의 경우는 중국 쪽 사람이 이슬람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제지술 문화를 이슬람에 전파했기 때문에 직접 전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자극 전파입니다. 다른 문화의 요소로부터 자극, 영감, 뭐 그런 걸 받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자체적인 발명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시로는 천주교의 자극을 받아 공학의 인간평등 사상이 생겨난 것, 그리고 중국의 한자의 자극을 받아 한글이 창제가 된 것, 영어의 자극을 받아 체로키 문자가 창제된 것, 이런 것들이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한 문화 전파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력권과 유럽의 기독교 가톨릭 세력권이 전쟁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이슬람의 셀주크 제국이라는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팔아나자 유럽의 가톨릭 세력들이 저 이슬람 이단 새끼들을 멸하고 이슬람 이단들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팔아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벌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7차까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 전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과 유럽 사이에 무역로도 뚫리고 굉장히 이슬람과 가톨릭 세력끼리 문화적인 교류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만한 건 아라비아 숫자, 이슬람의 인도 쪽 지역의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으로 전파가 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슬람이 지배한 지역 중에 그리스, 아니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리아가 있던 지역, 그런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그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전파돼서 이후에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데 그런 것에도 영향을 주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뭐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국왕이 목이 따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몰라, 굉장히 겁을 먹으면서 이제 프랑스를 구체제로 다시 돌리기 위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엔 나폴레옹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제
얘네들 침략하는 거에 방어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나폴레옹이 오히려 침략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뭐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프랑스 지역에 있던 계몽사상, 자유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유럽 전 지역에 나폴레옹이 지배한 유럽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문화가 유럽 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다.